무기 디자인을 할 때는 성능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사람의 편의성이나 거주 환경은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좁은 공간에 몸을 우겨넣고 임무를 수행하는 점은 육군의 전차나 공군의 전투기, 해군의 함정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군과 육군에서는 대부분의 작전이 짧으면 몇 시간, 길어봐야 며칠 내로 마무리되는 반면 해군 함정들의 경우에는 평시에도 몇 달씩 탑승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옥 홍거실의 경우에 수용자 12명이 7평 남짓한 공간을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수용자 1인당 2.58제곱미터, 평수로는 0.78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름 징역살이와 겨울 징역살이를 나눠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겨울에는 옆 사람의 온기가 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돼서 덜 밉지만 여름에는 옆 사람의 존재가 불쾌해지는 경험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군 수상함에서 승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개인 공간은 수형자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의 경우에는 수용자들에게 주어지는 공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간이 주어집니다. 잠수함을 만들고 무기를 실은 후에 남은 공간에 사람을 우겨넣는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입니다. 수중 배수량 1800톤급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잠수함인 212급 잠수함에는 함장을 포함한 장교 대여섯 명과 부사관 20명 남짓을 합쳐 총 30명 정도의 인원이 탑승합니다. 길면 한 달씩 작전을 나가곤 하는 212급 잠수함에는 화장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변기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무원 30명이 변기 2개를 나눠 사용한다 해도 15명당 1개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잠수함에서는 실내 소음 문제로 화장실 사용이 제한될 때도 있다 보니 화장실 정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공간이 군사 기밀이라 촬영이 어려운 잠수함에서 그나마 변기 사진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서양 해군 전통을 계승한 현대 해군들에는 업무나 식사 공간을 두고 사관과 비사관, 즉 장교와 장교 외의 수병을 엄격히 구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관 중에서도 함장의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함정에 함장용 공간이나 식사가 따로 마련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함장은 대령 계급인데 그보다 훨씬 상급자인 함대 사령관이 함정에 탑승하더라도 함교의 상석인 함장 좌석은 침범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북한이 올해 공개한 신형 구축함인 최현함 사진에서도 함장실 상석에는 함장이 앉아있고 김정은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30명이 2개의 병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실제로는 함장이 1개를 사용하고 나머지 승조원 29명이 1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잠수함 여군 승무원. 해군이 새로 도입한 214급 잠수함은 기존 212급에 비해 공간이 살짝 넓어지긴 했지만 탑승하는 승무원 숫자가 40명으로 늘다 보니 개인 공간 부족 문제는 여전합니다. 자꾸 화장실 이야기를 해서 뭐하지만 214급부터는 병기가 3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해군에서도 얼마 전부터 214급 잠수함에 여군을 탑승시킨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갑이나 포병과 같은 병과에서는 서너 명의 승무원이 궤도 교체나 포신을 수입하기 위해서 평균 남성 이상의 근력이 필수적입니다. 그에 비해 좁고 밀폐된 잠수함에서의 장기작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에서 여군이 포로로 잡힐 경우 아군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포로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 병과에 여군의 배치를 기피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잠수함은 사고 발생 시 모두 전사할지언정 포로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몇 개 나라에서 여군이 잠수함에 탑승하기 시작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경우에는 공간에 여유가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거나 디젤 잠수함의 경우에도 작전 일수가 일주일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군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다면 디젤 잠수함으로 길면 한 달씩 작전을 나가곤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수함에서는 전체 승무원에게 배정할 침상 공간조차 없기 때문에 전원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중간에 남은 인원들이 돌아가며 빈 공간을 사용합니다.
비좁은 잠수함 안에 여군을 위한 별도 시설이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승무원들의 거주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배수량 2만 톤이 넘는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들에 탑승하는 인원은 100에서 160명 정도입니다. 우리 잠수함의 10배가 넘는 크기를 가졌지만 인원은 서너 배 정도 차이에 불과합니다. 원자로에서 제공되는 무한한 동력과 복지를 차치하고서도 공간 자체도 상당한 차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미군조차도 잠수함에서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남녀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역자들이라면 흔한 육군 부대들에서도 여군을 특별 대우하느라 힘들었던 경험담들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극소수인 여군을 위해 화장실과 샤워실을 분리하고 전용 공간과 전용 시간대를 만드느라 모두가 불편했던 경험은 그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 레바논으로 파병을 나갔을 때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으로 정찰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10개국 이상의 유럽 군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을 나와 있었고 그 중에는 여성 징병을 하는 노르웨이 군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여군 병사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라면 볼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여군 병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야전 텐트였습니다. 모래가 날리는 야전에서 우리로 치면 두세 명이 함께 쓰는 A형 텐트를 남군과 둘이 함께 나눠 쓰고 있는 모습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노르웨이는 국내에서도 남녀가 같은 막사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군과 관련해서는 한없이 스윗하기만 한 대한민국 군대에서 침상과 변기 등 잠수함 내 공간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설마 3개의 변기 중 1개는 함장용, 1개는 1명뿐인 여군용, 나머지 1개를 38명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나라 군대의 비정상적인 현실을 생각하면 과한 우려만도 아닙니다. 잠수함 식대.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 해군 식사의 수준이 육군과 공군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상함의 수병들이 육상의 장교들보다 더 좋은 식사를 하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항상 찬밥인 육군은 그렇다 치더라도 귀족적인 전통을 가진 공군보다도 해군의 식사가 좋은 것은 수상함 근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열악한 보급과 처우로 악명 높았던 2차 세계대전 일본 해군조차도 해군 식사에는 이런 특혜가 제공됐습니다. 일본의 패망이 눈앞으로 다가와 육군에 제대로 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던 1944년 무렵에도 전함 야마토의 수병들에게는 카레라이스와 열대과일, 장조림이 배급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대에서 병사들의 급식비는 하루에 13,000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한 끼당 4,000원이 조금 넘는 이 금액에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겨우 이 정도 비용으로 어떻게 병사들을 먹일 수 있겠나 싶지만 민간보다 인건비가 낮게 소요돼 가까스로 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금액은 군 전체의 평균이고 각 군과 병과 근무지별로 세부 액수와 식사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해군에서도 수상함 근무냐 육상 근무냐에 따라 급식비가 달라지고 수상함 중에서도 대형함이냐 소형함이냐에 따라서 식사의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해군 함정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품질의 식사로 유명한 것은 잠수함입니다. 돈으로 그 차이를 비교해보자면 육군 병사 한 명에게 배당된 하루 부식비는 6,000원 수준이고 해군 수상함 수병의 부식비는 8,000원 정도입니다. 반면 잠수함 승무원의 하루 부식비는 24,000원으로 육군에 비해서는 4배, 같은 해군의 수상함에 비해서도 3배 수준의 금액입니다. 다만 잠수함에는 병사 없이 장교와 부사관만 탑승하고 하루 3번 배식하는 타 병과와 달리 잠수함에서는 하루 4번 배식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이 숫자에 의문을 품었던 모양인지 잠수함에 책정된 부식비가 과다한 것 아니냐면서 잠수함 현장 시찰을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잠수함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확인한 이후에 먹을 것이라도 잘 챙겨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돌아온 모양입니다. 애초에 부식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잠수함의 열악한 환경을 국민들에게 널리 공론화시키기 위해 기획한 약속 대련처럼 보입니다. 연료.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디젤 잠수함 승무원들은 연료, 산소, 정수 3가지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식량의 짧은 유통기한이나 좁은 공간에서의 스트레스는 참을성으로 극복한다 쳐도 이 3가지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흔히 디젤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잠수함들은 발전기로 만들어진 전력을 축전지에 충전했다가 그 전력으로 전기 모터를 돌려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디젤 연료를 싣고 출항하지만 디젤은 발전기를 돌리는 연료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나 선박처럼 내연기관을 돌리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바닷속에서는 공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불편한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디젤 잠수함이 충전지의 남은 잔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문제는 디젤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도 공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수함의 디젤 발전기는 승무원들이 숨쉬고 있는 함 내의 공기를 끌어다 연소시키고 배기가스를 배출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스노클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발전이 가능한 구조이긴 합니다. 디젤 발전기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공기 중으로 배출한다면 적에게 추적당하기 쉬운 연기를 남기게 됩니다. 배기가스 대부분이 물에 녹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이므로 함미를 통해 바닷물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잠수함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수면 가까이 부상한 다음 스노클이라고 불리는 마스트를 물 밖으로 꺼내 바깥 공기를 흡입합니다. 스노클은 돼지코라는 뜻의 독일어인데 초기 모델의 모양을 보면 과연 그렇게 생겼습니다. 잠수함의 공기 흡입 방식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스노클로 공기를 흡입해 발전기에 공급한다기보다 바깥 공기가 함내로 자동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스노클을 수면 위로 올린 채로 발전기를 돌리면 산소가 소비돼 기압이 낮아진 함내로 바깥 공기가 빠르게 밀려들게 됩니다. 기압차에 의해 바깥 공기가 함내의 빈틈을 채우는 과정에서 실내 환기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전을 위해 스노클링을 하는 동안은 물 밖으로 노출된 스노클링 마스트로 인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이 올라갈 뿐 아니라 디젤 발전기의 소음이 커져서 적의 음파 탐지에도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물 밖으로 노출된 스노클링 마스트가 바다 표면을 가로지르는 항적 역시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스노클링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스노클 역시 적에게 탐지를 피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수면 위로 많이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바닷물이 공기와 함께 흡입되기 쉽습니다. 흡기관을 통해 적당량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유낙하 방식으로 함 아래쪽 오수 공간으로 보내지지만 파도가 너무 심할 경우 스노클 입구를 일시적으로 닫아 폐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발전기 가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산소가 급격히 소모되기 때문에 함내의 승무원들이 몇 분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바닷속 운행을 위해 이런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도 디젤 잠수함의 속도는 2차 세계대전 무렵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정숙성과 연료 소모를 감안해서 평상시에 시속 10km 내외의 속도로 주행합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시속 10노트, 그러니까 시속 약 20km를 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잠시라도 이 정도 속도로 주행하고 나면 전지가 금방 고갈되어 더 이상 작전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현대 수상함들의 속도가 시속 20노트를 넘어가는 환경에서 디젤 잠수함으로는 적을 추격하거나 적으로부터 도주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잠수함의 느린 속도 때문에 이동 거리가 특정되기 때문에 적에게 한번 탐지당하고 나면 추적에서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우리 해군의 항모를 도입하는 안건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면 항모 전단의 아군함들과 속도를 맞춰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작전 기간이 제한되는 이유가 연료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속 주행을 피해가며 연료 소모를 억제하더라도 한 달 이상 작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동 방식인 공기 불요 추진 체계입니다. 이 분야가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터 최대 출력의 100분의 1 정도를 공급하는 정도라서 저속 운항만 가능한 보조 동력 수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작전이나 성능의 문제보다는 생활과 보급에 대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예정이라 이 정도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산소. 연료가 잠수함의 작전 기관과 거리를 제약한다면 산소와 정수는 매 순간 승무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와 역사책들에서는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의 참전을 부른 원인으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들곤 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잠수함들은 운항 시간의 대부분을 물 위에서 수상함처럼 운항하다가 잠깐 잠수할 수 있었던 선박에 더 가까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무렵의 잠수함들이 잠항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서너 시간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발전기 충전도 충전이지만 그보다 승무원들이 호흡할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잠수함에서는 승무원들의 활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고 산소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승무원들이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물리적, 화학적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대기 중 산소 농도인 21%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했습니다. 잠수함의 산소 문제는 2차 세계대전까지도 승무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수상함에 비해 속도가 한참 뒤처졌던 잠수함들이 영화에서처럼 바쁘게 움직이며 전투를 치르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당시 잠수함들은 적국 상선이 지나가는 주요 항로에 멈춰 매복하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부상해서 공격하는 전술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외로 연료 부족이나 전지의 충전보다도 문제가 됐던 것이 호흡할 공기의 부족이었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19세기 초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바닷물을 바로 전기 분해할 경우 염소가스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들이 함께 발생되기 때문에 전기 분해로 함내에서 사용할 산소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바닷물을 민물로 담수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작전과 운항에 필요한 연료와 전력도 모자란 상황에서 디젤 잠수함이 담수화와 전기 분해에 사용할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입니다. 따라서 산소 양초라고 부르는 도구를 쓰거나 산소 마스크를 준비해 위급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때 개발된 산소 발생 장치들이 현재 여객기 산소 공급 마스크에도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기술로는 밀폐된 잠수함 안에서 하루 정도의 잠항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은 방법은 잠만경 심도로 부상해 바깥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부 공기를 환기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잠수함들은 한 곳에 머물러 배터리 소모가 없더라도 호흡을 위해서 매일 밤 수면 위로 부상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연합국에서는 야간 정찰기에 레이더를 설치해 독일 잠수함들의 위치를 파악하곤 했습니다. 여전히 핵잠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요즘은 디젤 잠수함들도 상당히 대형화되면서 산소 공급과 호흡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다소 내려간 모양새입니다. 잠수함이 어느 정도 간격으로 스노클링을 하는지는 군사 기밀이지만 한 달짜리 작전인 경우 일상적인 작전으로 소모되는 배터리 속도에 맞춰 2-3일 주기로 부상해 환기와 충전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은 항해가 시작된 이후 언제나 가장 중요한 보급 이슈였습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과거에는 수십 일간의 항해 동안 마실 물이 상하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국 해군에서는 상한 물을 참고 마시기 위해 물과 럼주를 3대1로 섞어서 선원들에게 배급했는데 이 액체를 그로그라고 불렀습니다. 복싱에서 펀치를 맞아 비틀거리는 모양을 그로기 상태라고 하는 것도 그로그를 마시고 취해 비틀거렸던 선원들의 모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해군 수상함 출신들의 경험담을 듣다가 해상에서 작전이 길어졌을 때 가끔 군수 지원함으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으면 씻을 수 있어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간이 제약되는 디젤 잠수함에서는 작전 중 승무원들이 씻을 물이 없습니다. 수상함은 그래도 잠수함에 비해 공간에 여유가 있는 편이고 중간에 급양 급수도 가능한 반면 디젤 잠수함에서는 그런 편의도 제공되기 어렵습니다. 잠수함 안에는 공기청정기처럼 먼지 등 불순물을 집진하거나 냄새를 탈취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 명이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냄새를 해결하기에 부족합니다. 잠수함 안에서는 음식, 씻지 못한 채취와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승무원들의 몸에 뱄니다. 한 달간 작전을 마치고 내린 잠수함 승무원들의 냄새는 멀리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장기간 비위생 상태를 견뎌야 합니다. 디젤 잠수함의 작전 기간이 한 달여로 제한되는 것에는 식량이나 연료의 문제도 있지만 승무원들이 더 이상 이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는 문제도 고려됩니다. 디젤 잠수함의 열악한 환경과 죽음의 공포를 잘 다룬 명화로 특전 유보트가 있습니다. 특전 유보트는 2차 세계대전에서 4만 명의 독일 잠수함 승조원 중 3만 명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1981년 미국에서 열린 최초 상영회에서 이 자막이 올라갈 때 미국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보고 독일 감독이 당황했다는 일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극사실주의를 표방하며 독일에서 제작된 이 영화는 전체 씬을 1년간 시간 순서대로 촬영했기 때문에 잠수함 승조원들이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씻지 못해 피폐해져가는 과정까지 실제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잠수함들의 거주 환경이 특별히 더 열악했던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게 군축을 강요했던 베르사유 조약이 잠수함 부문을 척수가 아닌 총톤수로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대전 전간기 동안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의 규제 안에서도 어떻게든 군비를 확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독일이 1만 톤의 규제 한도 내에서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0톤짜리 5척이 아닌 1,000톤짜리 10척을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미군 잠수함들이 1,500톤 내외였던 반면 독일은 700톤급의 잠수함을 주로 운용했습니다. 원자로 디젤 잠수함은 연료 문제로 크기도 제한되고 그로 인해 승무원들의 거주성이 열악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과 풍부한 전력이 제공되는 핵추진 잠수함의 거주성은 좀 더 나은 편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자체의 크기뿐 아니라 이를 냉각하고 소음을 차단하는 장치들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 크기가 강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들의 경우 우리 잠수함의 10배인 2만 톤, 소련의 타이푼급의 수중 배수량은 5만 톤에 근접할 정도입니다. 디젤 잠수함의 100배가 넘는 원자력 출력이 이런 큰 선체를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잠수함은 수십 년에 달하는 핵연료봉 교체 주기 동안 자망한 상태에서도 수상함과 동일한 시속 20노트로 지속 운행이 가능합니다. 원자로의 출력은 운항과 연료 문제뿐 아니라 물과 산소 문제까지 해결합니다. 핵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무한한 열과 전력을 이용해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민물을 얻고 민물을 다시 전기분해해서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메르카토르식 지도상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실제 북극해를 사이에 둔 두 나라의 직선상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냉전 시절 핵탄두를 실은 미국과 소련의 잠수함들은 출항하자마자 상대 국가에서 가까운 북극해로 향했습니다. 그런 다음 작전 기간의 대부분을 북극해의 얼음 아래에서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대기했습니다. 상대국의 공격형 잠수함들은 적 전략 핵잠이 항구에서 나올 때부터 맨투맨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했는데 이런 내용을 다룬 것이 영화로도 출시된 톰 클랜시의 붉은 10월이라는 소설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핵잠들은 출항 후 100일간 작전한 후에 임무교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간과 출력으로 승무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작전 기간입니다. 과거에는 정지 상태에서도 가동을 중단할 수 없는 원자로의 소음 때문에 정숙성 면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낫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동력을 바탕으로 대형화된 핵추진 잠수함들이 흡음재와 소음 차단 장치들을 발전시키면서 이런 장점도 점차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 현재 미군은 모든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핵추진 방식으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대표하는 두 함종이 재래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잘 상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의외로 최근까지도 재래식 항공모함이 현역에서 운용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니미츠급 항모 10척과 니미츠급의 후속작인 제럴드 포드급 한 척까지 총 11척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용 중이고 곧 제럴드 포드급 한 척이 추가 취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 세대인 키티호크급 항공모함은 재래식 추진 방식이었고 1960년대에 4대가 취역해서 2009년까지도 현역이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못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좀 있는 구독자분들이라면 8, 90년대 뉴스들에서 종종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키티호크급은 크기나 탑재 함재기 면에서는 니미츠급과 차이가 나지 않았고 경사 데크도 채용해서 언뜻 봐서 모양만으로는 구분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항공모함이 도태된 원인 역시 연료 보급 문제였습니다. 그 큰 덩치를 생각한다면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항공모함은 수상함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력을 가진 배입니다. 항공모함의 최고 속력은 군사 기밀이지만 핵추진 방식이 아닌 재래식 항공모함이었던 키티호크조차도 고출력의 엔진 4개를 달아 35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이 거대하고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적의 탐지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속도가 빠른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함재기들의 이륙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함재기들이 최대한 많은 무장과 연료를 싣고 이륙하기 위해서는 사출장치인 캐터펄트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함재기를 이륙시킬 때 양력을 가급적 높이기 위해서 항공모함은 맞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항진하고 바람이 없더라도 맞바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연료의 소비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이나 탄약 등 다른 물자들은 헬기나 수송기로 운반하지만 연료는 항모 전단에 함께하는 보급선과 나란히 항진하며 튜브를 연결해 급유를 받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키티오크급 항공모함은 기준 배수량 62,000톤에 만재 배수량은 85,000톤급이었는데 이 중 15,000톤가량이 연료의 무게였습니다. 함재기용 항공유 6,000톤을 뺀 나머지는 항모 자체의 운항용 연료였는데 앞에서 말한 소모 이슈로 평시에도 2, 3일마다 선박용 연료 재보급이 필요했습니다. 항공유 소모분을 합쳐 1만 톤의 연료를 급유받는 데는 1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되는데 적이 그때를 노린다면 대처가 어려워서 항공모함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항공모함이 탑재하는 함재기의 무장은 3,000톤 정도인데 함재기 한 대가 10톤의 무장을 사용한다고 치면 전시 기준으로는 2인분에 불과해서 이 역시 매일 재보급이 필요합니다. 식량.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미국과 영국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견 완벽해 보이는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 기간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식량입니다. 냉장 기술이 등장한 이후에도 식량을 오래 보관하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곡물이나 고기는 얼리거나 캔으로 만들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해도 여전히 신선한 우유는 일주일, 신선한 야채는 2주일을 버티는 것이 고작입니다. 따라서 몇 달씩 작전을 벌이는 해군 함정들의 경우 장기 보관용 식품들은 출항 시 비축분을 사용하지만 신선식품을 위주로 중간중간 해상 보급을 받게 됩니다. 병력들이 소비하는 식량의 부피와 무게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5,000명 이상의 병력이 탑승하는 미군의 대형 항모를 예로 들면 매일 2만 인분의 식사를 제공해야 해서 항공모함 한 척에 배치된 조리병의 수만도 300명을 넘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경우 열흘마다 보급받는 신선식품의 양만도 300톤을 넘어갑니다. 가장 사실적으로 잠수함전을 다뤘다는 평가를 받는 영화 특전 유보트는 관찰자이자 주인공인 종군 기자가 유보트에 탑승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이 잠수함 통로를 지나는 동안 어뢰 사이에 고기가 있고 침대 사이를 연결하는 해먹에는 빵과 과일 등 식량보다 우선인 무기와 연료를 제외한 모든 빈 공간에 식량이 채워져 있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독일 해군은 젖소라고 불렸던 보급 잠수함으로 대서양에서 작전 중인 잠수함들에 식량을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소설 중에는 적국이던 북미 연안의 어부들이 독일군 잠수함들과 식량이나 연료를 거래했다는 실제 사건을 반영한 소설도 있습니다.